아침에 고모님의 부고를 받았다. 고모님이 일본으로 돌아가신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상가로 달려가야 할 것처럼 다급하게 물었다.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장례식장이 어딥니까? 그건 필시 우스운 질문이었나 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 며느리 혜진 씨의 마른 웃음소리를 듣고서야 고모님이 여기가 아닌 일본 땅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웃음이 나오다니. 수화기를 통해 들어서 그런지 혜진 씨의 웃음소리는 상주답지 않게 어딘가 메마르고 차갑게 들렸다. 고모님, 아신다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갈 것도 없지. 하나뿐인 고모님이신데. 그 말을 하면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형제자매 중 이제 나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막막함과 무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고모님도 참 일본이 저기 어디 부산이나 대구쯤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너는 어디냐? 어디긴 어디예요. 한남 동집이죠. 제가 어디 사는지도 잊으셨나 봐요. 그럼 너도 일본이 멀어서 아직 못 갔단 말이냐? 지훈 씨가 방금 떠났어요. 비수기라 그나마 비행기표를 구했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안도감마저 섞여 있는 듯했다. 그럼 너는 표가 없어서 못 갔다는 소리냐? 고모님, 민준이가 이제 막 돌이에요. 돌쟁이 아기 엄마가 어딜 가겠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팽팽했다. 순간 나는 넉살 좋게 빌붙으려다 매몰차게 떠밀린 사람처럼 움찔했다. 나도 안다. 이제 막 돌진한 아기를 둔 엄마라는 사실은 세상에 웬만한 법도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살아도 누구 하나 탓할 수 없는 막강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혜진 씨는 여기저기 알릴 곳이 많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얘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이미 끊긴 전화기에 대고 그렇게 하소연했다. 듣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고모님을 그렇게 보내다니. 고모님이 서울에 계시는 동안 나 역시 살뜰하게 챙겨드리지 못했지만 혜진 씨가 처음으로 모시는 시고모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고모님 댁이 일본으로 이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고모님은 단 한 번도 고국 나들이를 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외아들이자 나의 사촌 오빠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까지 한 뒤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영국 귀국할 때도 고모님은 따라오지 않으셨다. 40년 만의 귀향은 당신의 하나뿐인 손자의 아들, 즉 증손주인 민준이의 돌잔치를 위함이었다. 고모님이 도착하시던 날 나는 지훈 오빠 부부와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인파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모님은 어딘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었다. 유행이 한참 지난 모지 코트에 머리는 쪽을 찐 듯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낯선 환경 탓인지 걸음걸이마저 조심스러웠다. 그 모습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인천공항의 분위기와는 심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고모님이 밀고 나오는 수화물 카트 역시 그러했다. 천으로 된 낡고 해진 여행 가방, 손잡이에는 달아빠진 손수건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물건처럼 고와한 나뭇결이 살아있는 오동나무 상자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곧 그 고풍스러운 오동나무 상자는 고모님의 초라한 행색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민망한 마음을 싣고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어쨌든 40년 만에 하나뿐인 증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러 오시는 길이 아닌가. 그 상자는 그 자체의 희소성만으로도 귀한 선물이라고 쓰인 팻말을 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고모님은 낡은 여행 가방만 풀고
그 오동나무 상자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기묘하게 구셨다. 마치 신주단지라도 모시듯 거실 한쪽 구석 가장 안전한 곳에 옮겨두고는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귀한 보물을 숨긴 사람처럼 어딘가 떳떳하지 못해 보였다. 낡은 여행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선물들은 그 오동나무 상자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부추겼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팥이 든 모찌 몇 쌍자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김 과자 몇 뭉치가 전부였다. 나는 고모님 곁에서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혜진 씨와 눈을 맞추며 일부러 너스레를 썰었다. 우리 고모님은 뭘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요새 서울에 없는 게 어디 있다고요? 혜진 씨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 그 표정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번져 있었다. 나는 눈짓으로 그녀를 달래고자 했다. 아직 저 오동나무 상자가 남아있지 않으냐고. 그날 저녁 식탁은 푸짐했다.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 사는 조카 부부의 식탁답게 값비싼 요리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고모님은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그저 밥그릇만 앞에 둔 채 교토의 어느 시장 물가가 얼마나 싼지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이야기하셨다. 고모님과 혜진 씨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침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같았다. 저녁 식탁의 어색함은 시간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혜진 씨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굳어 있었고 지훈 오빠는 연신 마른 침만 삼켰다. 고모님은 여전히 묵묵히 아주 느린 속도로 밥알을 새듯이 식사를 하셨다. 그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야 한다는 조바심, 그리고 어쩌면 나만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얄팍한 사명감에 떠밀려 나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나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다. 고모님, 식사 다 하시면 아까 그 멋진 오동나무 상자 좀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들 얼마나 궁금해하는데요. 그 안에 국보라도 숨겨오신 거예요? 내 말에 혜진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환해졌다. 마지막 남은 기대감이었을 것이다. 고모님은 내 말을 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 무시하시는 건지 마지막 남은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으셨다. 그리고는 마침내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보고 싶으냐? 나직한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고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구석에 놓인 오동나무 상자로 향하셨다. 그 걸음걸이는 이상할 만큼 침착하고 기품이 있었다. 고모님은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매듭지어진 비단 보자기를 정성스럽게 풀었다. 그리고 나무 빗장을 조용히 열었다. 딸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흰 천에 감싸인 둥근 형태의 무언가가 있었다. 고모님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식탁 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바로 그 중앙에 놓으셨다. 그것은 하나의 도자기였다. 영롱한 비취색 빛을 뿜어내는 아름다운 청자 항아리였다. 표면에 은은한 광택과 하늘을 닮은 푸른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결했고 목 부분에 섬세하게 조각된 한 마리 학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국보급 예술품처럼 보였다. 와, 혜진 씨가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사라지고 경외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 아름다움 속에 깃든 서늘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을. 골동품의 조예가 깊은 지훈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오빠는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항아리가 아니었다. 그 형태, 그 크기, 그 입구의 너비, 그것은 죽음의 정적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유골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훈 오빠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혜진 씨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경외감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고모님,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렸다. 하나뿐인 증손주 돌잔치에 이런 흉측한 걸 왜 가져오셨어요? 우리 민준이 저주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죠? 여보, 진정해. 지훈 오빠가 다급하게 아내의 팔을 붙잡았지만 혜진 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고모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애기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나요?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나는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 모든 재앙의 불씨를 당긴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고모님만이 미동도 없으셨다. 고모님은 텅 빈 눈으로 우리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아름답고도 저주스러운 청자 유골함의 뚜껑을 다시 닫으셨다. 그 침착함이 그 어떤 광기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집안은 유령이라도 나올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닌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다가 갈증에 물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 순간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혜진 씨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일본에 있는 사촌 아주버님과 통화하고 있는 듯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아기 돌잔치에 유골함을 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동안 실컷 부려드시다가 이제 기력 떨어지니 마침 잘 됐다 싶어 저희한테 떠넘기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 민준이는요. 아주버님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보내실 거면 곱게나 보내시지 어떻게 그런 흉물을 쥐어서 보낼 생각을 하세요. 저희 체면은 뭐가 되고요. 남들이 알면 어쩌라고요. 네? 오해라고요? 무슨 오해예요? 이게 오해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에요? 지훈 오빠가 서재문을 열고 나와 나를 발견하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내를 말리려는 듯 다시 안으로 들어갔지만 혜진 씨의 울분에 찬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감돌았다. 모두가 그 오동나무 상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고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었다. 고모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홀로 보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오빠 부부가 퇴근길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왔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혜진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고모님,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청자 닭이 세트가 들어있었다. 찻주전자와 찻잔들 하나하나가 완벽한 예술품이었다. 혜진 씨는 이 귀한 선물로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덮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고모님은 닭이 세트를 보시더니 처음으로 눈에 희미한 생기를 띠셨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찻잔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는 장인이 그러하듯 손가락으로 찻잔의 매끄러운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셨다. 그 모습은 감탄이라기보다는 오랜 동료를 만난 듯한 깊은 교감에 가까웠다. 우리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 순간 고모님이 나직이 입을 여셨다. 그 목소리는 멀고 아득하게 들려왔다. 이 유약으로 영원의 안식을 담는 항아리를 빚어도 참 좋겠구나, 그렇지 않니?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혜진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지훈 오빠는 말을 잃었다. 고모님의 그 한마디는 지난 며칠간 우리가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위태로운 평화를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고모님은 죽음에 그리고 그 죽음을 담는 그릇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날 오후 나는 혜진 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고모님은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계셨다. 주위에는 값비싼 청자 닭이 세트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고모님은 돌절구 안에 그 파편 조각들을 넣고 묵묵히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그것을 빻고 계셨다. 사각, 사각, 불길한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갈랐다. 고모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사람처럼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계셨다. 그 고운 청자 파편들은 고모님의 손 아래서 점점 더 잘게 부서져 마침내 잿빛을 띤 미세한 가루가 되어갔다. 고모님은 그 가루를 작은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 부어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겨 하나의 잿빛 흙덩이를 만들고 계셨다. 그 순간에 고모님은 광기에 휩싸인 노인네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비현실적으로 고요하고 침착했다. 하얗게 바랜 웃음이 그 입가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마치 박의 행위 속에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평온과 희열을 찾은 사람처럼. 뭐. 혜진 씨는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혜진 씨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지훈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편을 든다는 것은 고모님을 다시 일본으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 끔찍한 오후 이후로 고모님은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셨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고모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나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국 그 일을 주선한 것은 나였다. 나는 일본의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 고모님이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촌은 그저 알았어 민서야 하고는 바쁜 듯이 전화를 끊었다. 미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만난 언니는 입국할 때와는 딴 사람처럼 고상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옥색 한복에다 흰 버선에 고무신까지 갖추어 신고 자란 머리를 깔끔하게 얹은 게 언니의 자그마한 키와 나부죽한 어깨선에 잘 어울렸다. 그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내가 했으니까 그 정도로 끝났지. 만약 혜진 씨가 직접 나섰더라면 훨씬 더 모진 말들이 오갔을 것이다. 고모님을 공항으로 모시고 가던 날 차 안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고모님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낡은 모지 코트를 입고 그 오동나무 상자만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계셨다. 그 모습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출국장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서로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고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고모님, 안녕히 가세요. 고모님은 대답 대신 나를 잠시, 아주 잠시 바라보셨다.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우리가 막 돌아서려 할 때 혜진 씨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기에 차 있었다. 어젯밤에 짐을 싸면서 보니까 그 오동나무 상자 밑바닥에 자기가 빻은 도자기 가루를 한 봉지 숨겨놨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모님의 작고 외로운 등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2달 후 고모님의 부고가 날아왔다. 고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까? 지훈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에 술이나 한잔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남동의 조용한 바에서 만났다. 오빠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연거푸 독한 위스키를 마셨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오빠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민서야,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사촌 형한테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오빠는 마치 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듯 고모님의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교토의 한 상기슭에 있는 유명한 도예 공방에서 일하셨대. 스승이 인간 문화재급의 장인이었고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능 있는 제자였다고 하더구나. 할머니는 흙을 빚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대. 흙의 숨결을 느끼고 자신의 혼을 담아 하나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과정을 신성하게 여기셨다고. 할머니가 만든 작품들은 주로 부유한 수집가들에게 팔려나갔는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대. 할머니는 자신이 위대한 예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계셨던 거야. 오빠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공방의 비밀을 알게 되셨어. 그곳은 단순한 예술 공방이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일본의 최상류층과 야쿠자 두목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최고급 유골함을 만드는 곳이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더 끔찍한 건 일부 고객들은 죽은 가족의 뼈가루 일부를 흙에 섞어 유골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의미라나.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자의 뼈와 흙을 반죽해서 그 끔찍하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빚어내고 있었던 거지. 그 진실을 알게 된 날 할머니는 모든 걸 버리고 그 공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해. 그 후로 40년 동안 다시는 흙을 만지지 않으셨대요. 자신의 손이 더럽혀졌다고, 자신의 예술이 죽음으로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지훈 오빠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서야, 이제 알겠니? 할머니가 가져오신 그 유골함,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 그건 할머니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만든 단 하나의 작품이었던 거야. 자신의 더럽혀진 예술을 구원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존엄하게 장식하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닭이 세트, 할머니가 그걸 부순 건 미쳐서가 아니었어. 그건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야. 과거에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뼈와 흙을 섞는 행위를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온전히 통제하면서 재현하신 거지. 그렇게라도 해서 과거의 악몽을 이겨내고 싶으셨던 거야. 오빠의 이야기가 끝났다. 반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내 손에 들린 술잔이 하염없이 떨렸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고모님의 텅 빈 눈동자, 기이한 침묵, 그리고 그 파괴 속의 성스러운 평온함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광기로, 노망으로 혹은 악의로 치부해버렸다. 우리는 고모님이 평생에 걸쳐 외치신 단 한 번의 비명을 그저 소음으로 여겼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훈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용서받을 곳이 없었다. 용서를 빌 대상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자신이 직접 빚은 그 아름다운 그릇 안에서 영원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고모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들었던 그 불길한 사각 소리가 실은 한 영혼이 무너져 내리며 연주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제2의 선율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연주는 이미 끝나 있었다.